야, 이놈아!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어디서 그냥 도망가려고 해! 이 나쁜 놈아! 미령은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막 앞에서 서너 명의 왈패들이 한 사내를 둘러싸고 마구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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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패들의 발길질은 사정없이 이어졌습니다. 미령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미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왈패들이 동작을 멈추고 미령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미령과 거짓 총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댓글로 듣고 계신 지역을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사옵니다. 그럼 매맞는 거짓 총각을 구하고 정경 부인이 된 떡장수 처녀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미령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17꽃다운 나이에 미령은 이미 세상의 쓴맛을 알 만큼 알고 있었습니다. 미령의 집안은 본래 양반가였습니다. 아버지 이정환은 비록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그를 아는 선비로서 고을에서 제법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 또한 양반가의 규수로서 바느질과 길쌈에 능하여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령이 15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자리에 눕더니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양반가의 체면을 지키느라 빌린 돈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가슴앓이가 몸을 상하게 하여 기침이 그치지 않고 몸은 날로 여위어 갔습니다. 미령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양반가의 딸로서 바깥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누군가는 이 집안을 지켜야 했습니다. 약값이 필요했고 끼니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어찌해야 하나이까? 미령은 밤새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양반가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미령은 어릴 적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떡을 만들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명절이면 송편을, 제사 때면 시루떡을 함께 빚었던 그 손맛을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장에 나가던 날 미령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양반과 딸이 시장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미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떡이요. 떡 사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미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서 기침을 하며 누워 계신 어머니 생각에 부끄러움 따위는 삼켜버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미령의 떡은 맛이 좋았습니다. 찹쌀을 곱게 빻아 정성껏 빚은 인절미와 팥고물을 듬뿍 묻힌 송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령의 고운 얼굴과 정갈한 몸가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가씨 참 곱게 생겼구먼. 떡 맛도 좋고 인심도 좋다더라. 소문이 퍼지면서 미령의 떡은 제법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단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약값을 대고 끼니를 잇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령도 시장 생활에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장터의 사람들과 정이 들어 이웃 상인들과 안부를 나누고 서로 물건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령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떡이 남으면 그것을 동네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떡이 있소. 드시오. 미령은 시장 근처에서 구걸하는 노인들이나 불황아들에게 남은 떡을 건네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팔다 남은 것을, 어떤 날은 일부러 조금 더 만들어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아씨는 참말로 고운 마음씨를 가졌구먼. 거지들은 미령을 떡아씨라 부르며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미령은 그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팔다 남은 것인데 어찌 버리겠소. 드시고 기운 차리시오. 사실 미령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미령아, 사람이 살면서 남을 돕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비록 부자는 아니나 나보다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잊지 말거라. 미령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자신도 힘든 처지이건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미령은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집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미령은 지게에 남은 떡 보따리를 지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값도 넉넉히 마련했고 어머니께 드릴 미음 재료도 사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앞 주막 앞에서 웬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퍽, 퍽,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놈아!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어디서 그냥 도망가려고 해! 이 나쁜 놈아! 미령은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막 앞에서 서너 명의 왈패들이 한 사내를 둘러싸고 마구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는 사내는 남루한 옷차림의 젊은이였는데 땅바닥에 쓰러진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퍽, 퍽, 퍽. 왈패들의 발길질은 사정없이 이어졌습니다. 젊은이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얼굴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묵묵히 맞고만 있었습니다. 미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러다 사람이 죽겠다 싶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거나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어떡하지? 미령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의로움이 맞붙어 싸웠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왈패들에게 나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대로 두면 저 젊은이는 정녕 목숨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미령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미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왈패들이 동작을 멈추고 미령을 돌아보았습니다. 멈추시오. 이러다 사람이 죽겠소. 미령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왈패들 앞에 섰습니다. 왈패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미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니년이 뭔데 나서냐? 니년 서방이라도 되느냐? 거친 말투에 미령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죽게 생겼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시는 것이오? 왈패 우두머리가 땅바닥에 쓰러진 젊은이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어제 우리 주막에서 방을 빌려 잠을 자고 아침에 국밥까지 먹어놓고는 돈도 안 내고 그냥 도망가려고 한 나쁜 놈이오. 이런 도둑놈은 맞아 죽어도 싸지. 미령은 땅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몹시 수척하고
굶주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도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농사꾼의 손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굶주려서 그랬구나. 미령의 마음에 치근함이 밀려왔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미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끼니를 잊기 어려웠던 시절 그 고통을 겪어봤기에 저 젊은이의 사정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 값을 내가 내겠소. 미령의 입에서 나온 말에 왈패들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뭐요? 당신이 낸다고? 네, 내가 내겠소. 얼마요? 왈패 우두머리가 미령을 빤히 쳐다보더니 비죽 웃었습니다. 닷푼이요. 다푼이면 미령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루 장사에서 버는 돈의 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미령은 망설이지 않고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다푼을 세어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푼 있소. 왈패 우두머리가 돈을 받아 세어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에이, 너 눈 좋은 줄 알아라. 왈패들은 돈을 챙기고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령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쓰러진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젊은이는 의식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미령은 젊은이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맞으면서도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았다니 참으로 대단한 끈기였습니다. 안 되겠소. 우리 집으로 가야겠소. 미령은 젊은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젊은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가벼운지 미령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미령은 젊은이를 부축하고 한 손으로는 떡 보따리를 들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길이 멀고 젊은이의 몸이 무거웠지만 미령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령아, 왔느냐? 어머니 정씨 부인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미령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는 낯선 사내를 부축하고 들어온 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령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내는 누구냐? 어머니, 이 사내가 동네에서 왈패들에게 맞아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정씨 부인은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러했구나. 아이고, 여기 눕혀라. 네, 어머니. 미령은 젊은이를 방 한쪽에 눕히고 따뜻한 물을 데워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의 얼굴과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무수히 나 있었습니다. 미령은 정성껏 피를 닦아내고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든 처지이지만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령아, 미음이라도 끓여서 저 사내에게 먹여야겠구나. 저렇게 굶주린 것을 보니 한참을 못 먹은 모양이다. 네,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미령은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곱게 갈아 물에 풀고 약한 불에 천천히 저어가며 끓였습니다. 미음의 고소한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미령은 미음 그릇을 들고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미령은 젊은이의 머리를 살짝 들어 무릎에 올리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음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미령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미음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의 목이 꿀떡꿀떡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미움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령은 젊은이 곁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상태가 나빠질까 걱정이 되어 틈틈이 이마에 열을 재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열이 높아 몸을 떨었고 가끔씩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억울합니다. 미령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젊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미령은 젊은이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젊은이가 움직이는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이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젊은이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천장,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리따운 처녀. 젊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요? 어제 왈패들에게 맞아서 정신을 잃으셨소.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온 것이오. 젊은이는 그제야 어제 일이 떠오르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미령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아씨,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미령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오. 그런데 어찌하다 이렇게 된 것이오?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윤도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 미령보다 3살 위였습니다. 도겸은 본래 한양의 명문 양반가 자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윤익하는 호조판서를 지낸 명망 높은 대감이었고 가문은 대대로 나라에 충성해온 사대부 집안이었습니다. 도겸은 부족함 없이 자라 학문을 닦았고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에 봉사하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정적들에 의해 영모제로 몰리셨습니다.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끌려가셔서 참형을 당하셨습니다. 미령은 숨을 삼켰습니다. 차명이라면 목이 베이는 극형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끌려가시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결박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붙잡혔습니다. 유배를 보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도겸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북쪽 변방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곤줄이고 추위에 떨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지 않고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몰래 탈출했습니다. 탈출을 하셨다고요? 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몇 날 며칠을 굶으며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어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국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 그만. 미령은 도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명문가의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대감마님께서 정령 영모를 꾀하셨던 것이오? 미령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나라를 위해 충정을 다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적들의 모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바른 말을 잘하셔서 미움을 산 자들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도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것만이 저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미령은 도겸의 굳은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처참한 일을 겪고도 꺾이지 않는 저 눈빛, 저 결기. 비록 지금은 거지 신세이지만 이 젊은이의 눈 속에서 미령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도겸의 상처는 많이 나았습니다.
미령이 정성껏 간호한 덕분이었습니다. 미령은 매일 떡 장사를 하러 나가면서도 집에 남아있는 도겸 걱정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도겸의 상태를 살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도겸은 미령의 극진한 보살핌에 감동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이렇게 마음씨 고운 사람이 있단 말인가.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돌봐주다니. 아씨, 정말 고맙소. 아씨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고마워할 것 없소. 몸이나 빨리 나으시오. 미령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겸의 맑은 눈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도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령은 자신의 이런 감정이 당혹스러웠습니다. 17회를 살면서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가 규수로서 남녀 7세 부동석을 배웠고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왜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것일까? 미령은 밤마다 잠들기 전에 도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거짓 차림의 상처투성이었지만 도겸의 얼굴은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저 강인한 눈빛, 그것이 미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도겸 역시 미령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함. 그러나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그 감정은 점점 다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미령이 떡 장사를 나가고 없을 때면 도겸은 문 밖을 내다보며 미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령의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었고 미령의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씨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구나. 도겸은 미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양반과 딸이면서도 거짓 신세인 자신을 거두어주고 손수 상처를 치료해주고 밥을 지어 먹여주는 미령. 그 마음씨가 어찌 이리 곱고 따뜻한지. 그러나 도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자신은 유배지를 탈출한 죄인 신세였습니다. 붙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웠고 자신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령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도겸은 미령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씨, 저는 이만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미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요?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아씨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아씨께서 큰일이 납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탈출한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아씨까지 화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미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겸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배 탈출자를 숨겨주다 발각되면 미령과 어머니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도겸은 미령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씨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미령입니다. 이미령. 미령 아씨. 도겸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듯 되뇌었습니다. 미령 아씨, 제가 반드시 이 은혜는 몇 배로 갚겠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계시오.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도겸은 미령에게 깊이 절을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령은 한참 동안 도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미령의 뺨을 스쳤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미령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사하기를, 언젠가 억울함을 풀고 다시 이곳에 오기를.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뀌었고
조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임금은 선왕 때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미령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랜 병환 끝에 어머니는 미령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령아, 이 어미가 너한테 짐만 되었구나.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미령아, 너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알겠지?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미령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방이 미령을 맞이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집이 미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미령은 떡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도겸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미령을 버티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미령은 도겸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도겸의 얼굴을 떠올렸고 도겸이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지나지는 않을까, 혹시 소식이라도 들리지 않을까, 미령은 항상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도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때때로 불안했습니다. 혹시 붙잡히지는 않았을까? 혹시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미령은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쉽게 쓰러질 리가 없다. 어느 날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새 사또의 이름은 박태석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라고 했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박태석은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무겁게 거두고 온갖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또에게 맞서는 자는 가차없이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런 박태석이 어느 날 시장을 지나다가 미령을 보았습니다. 미령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스물이 된 미령은 더욱 아리따워졌습니다. 고운 얼굴에 단아한 몸매, 정갈한 몸가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태석은 미령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런 미인을 여태 모르고 있었다니. 박태석은 원래 여색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부임하는 곳마다 고운 처자를 첩으로 들이곤 했습니다. 저 처녀가 누구냐? 박태석이 옆에 있는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 처녀는 이미령이라 하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인데 부모를 여의고 혼자 떡장사를 하며 산다고 하옵니다. 혼자 산다. 박태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혼자 사는 처녀라면 더욱 좋았습니다. 부모 형제가 없으니 귀찮게 나설 사람이 없을 터였습니다. 며칠 뒤 박태석은 미령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미령이 떡을 팔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보게, 미령이. 미령은 사또를 보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 첩으로 들어오게. 내가 잘해주겠네. 이단옷에 좋은 음식,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네. 미령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또에게서 느닷없이 이런 말을 듣다니. 황송하오나 사또 나으리, 저는 천한 떡장수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이옵니다. 미령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령은 이세 사또가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첩이 되느니 죽는 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겸이 있었습니다. 비록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지만 미령은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싫습니다, 사또. 미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사에 방해되오니 저리 가주시지요. 박태석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낱 떡장수 계집년이 감히 자신의 청을 거절하다니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박태석은 이를 갈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하니 더욱 욕심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저 계집을 손에 넣고 말겠다. 박태석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손에 넣어야겠다. 며칠 뒤 박태석은 포졸들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령이 자주 가는 방앗간의 안주인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폐물을 훔쳐 미령의 집에 몰래 숨겨두라고. 포졸들은 명령대로 실행했습니다. 방앗간 안주인이 잃어버린 금비녀가 미령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인연이 도둑질을 했다. 잡아들여라. 미령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미령은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닥쳐라! 내년 집에서 남의 폐물이 나왔다. 도둑년! 미령은 관아로 끌려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태석은 느긋하게 앉아 미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미령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미령아, 너희 집에서 이 폐물이 나왔다. 박태석이 금비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증자가 있는데 발뺌할 것이냐? 사또 나으리, 그것은 거짓이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미령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박태석은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하하. 미령아, 그러게 내 수청을 진작 들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생기는 것 아니냐? 미령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또의 음모였구나. 자신을 손에 넣기 위해 이런 짓을 꾸민 것이구나. 지금이라도 내 수청을 들겠느냐? 그러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마. 미령은 치가 떨렸습니다. 이런 비열한 수법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려 하다니. 그러나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히거나 곤장을 맞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미령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자의 수청을 드느니 차라리.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밖에서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문이 벌컥 열리고 마패를 든 사내가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포졸들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태석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암행어사라니? 이게 무슨... 현감 박태석은 들으라! 암행어사가 준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혹세무민이 심하여 어명으로 너를 벌하노라! 포졸들은 저 자를 결박하라! 예!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태석을 포박했습니다. 박태석은 사색이 되어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억울하오? 나는... 입 닥치라! 내 놈의 죄상은 이미 낱낱이 조사되었느니라!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무고한 백성을 죄인으로 몰고 부녀자를 겁탈하려 한 죄, 그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다! 의금부로 압송하라! 예! 박태석은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미령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아씨를 풀어드려라. 암행어사의 명령에 포졸들이 미령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미령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령은 암행어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목소리. 미령아 씨, 괜찮소? 암행어사가 미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3년 전에 그 거지 총각 도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루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그 거지 총각이 지금 암행어사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다니. 나으리,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미령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미령은 더욱 아리따워져 있었습니다. 그 고운 얼굴, 그 맑은 눈동자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씨, 내 차차 이야기하리다. 우선은 아씨 몸이 괜찮은지 그것이 걱정이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미령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도겸은 미령의 팔을 살며시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씨, 우선 이곳을 나갑시다. 이런 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오. 도겸은 미령을 데리고 관할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잡혀간다는 소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저 양반이 암행어사라네. 사또가 드디어 잡혀갔구먼. 천벌을 받은 게야. 그 떡 파는 아씨도 풀려났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도겸은 미령을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관아 뒤편의 작은 정자에 도착해서야 두 사람은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나으리, 정말로 그때 그분이 맞으시옵니까? 미령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저 윤도겸입니다. 아씨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그 사람이오. 도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씨가 많이 그리웠소. 하루도 아씨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나으리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나으리께서 무사하신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매일 걱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도겸은 미령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미령의 손은 떡을 빚고 장사를 하느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손이었습니다. 아씨,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리리다. 도겸은 천천히 지난 3년간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미령의 집을 떠난 도겸은 깊은 산속으로 피신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숨어 지내며 산나물을 캐먹고 계곡물을 마시며 연명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나날이었지만 도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미령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 임금이 등극한 것입니다. 새 임금은 선왕 때의 잘못된 판결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유배된 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도겸의 아버지 윤익한 대감도 복권되었습니다. 영모제가 무고로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도겸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도겸은 산에서 내려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옛 집터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와 여동생은 살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어머니와 재회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유배 생활의 고통, 도망다닌 세월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여 지난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미령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도겸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저는 암행어사에 발탁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비가 바른 관리였듯이 너도 백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펼치라고. 도겸은 미령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고을에 악덕 사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암행어사로 파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씨가 잘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씨께서 사또에게 곤욕을 치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씨를 구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미령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겸이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다는 것이, 그리고 위기에서 구해주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정녕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꿈이 아니오 아씨. 이것은 현실이요. 저는 3년 전 아씨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 아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죽었을 것이요. 아씨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밥을 먹여주셨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소. 그 은혜를 어찌 잊겠소. 도겸은 진지한 눈빛으로 미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씨를 마음에 품고 있었소. 아씨의 고운 마음씨, 따뜻한 손길, 맑은 눈동자, 그것이 저를 살게 한 힘이었소. 산속에서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씨의 얼굴을 떠올렸소.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소. 미령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도겸의 고백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으리. 아씨, 오늘은 아씨 집에서 묵어도 되겠소. 3년 전처럼. 도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씨의 집밥이 그리웠소. 그때 아씨께서 끓여주신 미음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오. 미령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으리. 그리하시지요. 변변치 못하오나 정성껏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령은 도겸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미령은 온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도겸은 밥상 앞에 앉아 미령의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아씨, 음식 솜씨가 정말 좋구려. 정말 맛있소. 과찬이시옵니다. 나으리. 변변치 못한 것을. 아니요, 진심이요. 이 맛이 그리웠소. 사람의 정성이 담긴 밥상 말이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년간 있었던 일들, 서로가 겪은 고난들,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들. 미령은 도겸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겸은 미령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힘드셨겠소. 아씨,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으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서. 그러나 나으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아씨, 도겸은 미령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미령은 도겸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도겸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네, 나으리. 저는 아씨를 연모하오. 미령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겸의 고백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처음 아씨를 보았을 때부터 저는 아씨에게 마음을 빼앗겼소. 그때는 죄인의 몸이라 감히 말할 수 없었소. 그러나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소. 도겸은 미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소?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마음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으리. 저도 나으리를 연모하옵니다. 미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3년 전 나으리를 처음 보았을 때 저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나으리가 떠나신 뒤로 하루도 나으리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나으리께서 무사하시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씨, 도겸은 미령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미령은 도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그리움, 외로움, 기다림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밤새 따스한 체온이 서로를 감쌌습니다. 3년간 쌓아온 그리움이 사랑으로 꽃피는 밤이었습니다. 도겸은 암행어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종종 미령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을 곳곳을 돌며 악덕 관리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면서도 틈만 나면 미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령은 도겸이 올 때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도겸은 미령에게 한양에서 가져온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비단천, 은비녀, 거울. 미령은 그런 도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나으리, 이런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아씨는 저희 소중한 사람이오. 이것쯤은 당연한 것 아니겠소. 도겸의 말에 미령은 얼굴을 붉히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뒤 도겸은 암행어사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기 전에 미령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아씨, 저와 혼인을 하시겠소.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미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으리. 혼례는 조촐하지만 정갈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령이 떡 장사를 하며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떡 아씨가 드디어 시집을 가시는구먼. 암행어사 나으리의 아내가 되시다니 정말 복 받으셨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더니 그 말이 맞구먼. 미령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외로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미령은 곱게 단장한 신부 차림이었고 도겸은 신랑 예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아씨,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구려. 도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미령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그날을 기억하오. 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을 때 부인께서 나를 구해주셨지요. 기억합니다. 서방님 어찌 있겠사옵니까?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소. 이렇게 부인과 혼례를 올리게 될 줄은. 도겸은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소. 그리고 이제 부인께서 제 인생을 함께해 주시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오.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만나 이렇게 행복하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도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암행어사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정직하고 유능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임금의 신임도 두터워졌습니다. 미령은 한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양반가의 살림을 꾸려본 적이 없었고 한양의 풍습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령은
특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도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는 처음에 미령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던 처녀가 며느리라니, 비록 양반가의 딸이라고는 하나 몰락한 집안이 아니던가. 그러나 미령의 진심 어린 효성과 살뜰한 보살핌에 시어머니의 마음도 점점 풀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약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허허, 내 손맛은 정말 좋구나. 한양의 어느 솜씨 좋은 안주인도 너만 못하겠다.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어느새 미령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령과 도겸 사이에는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도겸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고맙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서방님, 저도 행복합니다. 그 뒤로도 딸 둘이 더 태어났습니다. 아들 하나의 딸 둘, 삼남매가 집안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미령은 아이들을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겸은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바쁜 관직 생활 중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고 미령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는 어떠했소? 평안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어머님께서도 기분이 좋으시더이다. 그것 참 다행이구려. 부인 덕분에 집안이 화목하오. 서방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아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겸은 마침내 좌의정에 올랐습니다. 조정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도겸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경은 과인이 가장 믿는 신하이니라.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힘써 주기 바라노라. 항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죽는 날까지 전하와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도겸이 좌의정에 오르자 미령은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정경 부인이란 정일품 관리의 아내에게 내리는 최고의 품계였습니다. 시장에서 떡을 팔던 처녀가 정경 부인이 된 것입니다. 품계를 받는 날 미령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떡 장사를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장에 나가 떡을 팔던 그 어린 처녀가 지금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부인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옵니까? 소녀가 이렇게 되었사옵니다. 미령은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겸은 미령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부인, 오늘은 정말 감개무량하오. 저도 그러합니다. 대감. 돌아보면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오. 거지 신세로 맞아 죽을 뻔했던 내가 좌의정이 되고 떡장사를 하시던 부인께서 정경 부인이 되시다니. 모든 것이 대감 덕분이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부인 덕분이요. 도겸은 미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부인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요. 모든 것은 부인 덕분이요.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감, 저야말로 대감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떡 장사를 하며 살았을 텐데 대감께서 저를 데려와 주셨습니다. 저희 삶에 의미를 주셨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칼, 주름이 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깊고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부인, 사랑하오. 저도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오래된 부부의 사랑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